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투자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해야지만 투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투자 용어들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투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기초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될 아주 일반적인 투자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볼 용어는 투자, 재테크, 저축, 자산관리라는 이 네 가지 용어입니다. 자, 먼저 저축, 돈을 모은다는 느낌이 강하죠. 은행의 예금, 적금 등을 통해서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사전적인 정의 자체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는 마케팅 용어 같아요. 저축은 세이빙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는 인베스트먼트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재테크는 이 재가 한자잖아요. 테크는 영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용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는 이 저축과 이런 투자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아우르고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자산을 키워가도록 관리를 해가는 것이 영어로는 웰스 매니지먼트 또는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다음 배워볼 용어는 증권입니다. 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종이 쪼가리를 모두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기업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사고 팔면 지분증권, 즉 주식이라고 부르고요. 누군가가 돈을 갚을 증서를 또 잘게 쪼개서 서로 주고받으면 이것도 채무증권의 줄임말인 채권이 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를 대신 맡기는 펀드라는 상품이 있죠. 이것도 결국 그 모아진 돈을 잘게 쪼개서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고 줄여서 펀드라고 합니다. 커다란 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을 그 권리를 또 잘게 쪼개서 우리는 서로 사고파는 거래를 합니다. 이게 바로 리츠죠. 그리고 주식에다가 우리는 특정한 파생 상품을 섞어가지고 아주 심플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걸 ELS라고 하고요. 주식이 아닌 금이나 환율 이런 것에다가 파생 상품을 섞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린 DLS라고 합니다. 이 ELS와 이 DLS는 줄여서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자를 받든 수익이 나든 점점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증권화 되어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일명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은 증권사에서 다루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중에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MA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 전용 계좌에서는 주식 매수만 안 될 뿐 나머지는 모두 매수를 할 수 있죠. 금융상품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RP, 발행어음, 랩, 신탁, ELS, DLS, 채권까지 우린 모두 금융상품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보험 상품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입이라는 개념이 있죠. 하지만 모든 증권은 계좌를 개설한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가입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이 계좌라는 것은 일종의 바구니이고 우리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증권을 사서 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아무것도 사서 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입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투자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어떤 것을 담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율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율성도 매우 크고 여러분들의 책임도 매우 큰 것이죠. 그리고 이 증권을 사서 담을 수 있는 이 계좌 자체에 다양한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CMA 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위탁계좌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연금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IRP나 금현물 같은 그런 계좌의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서 담을 수 있는 그 증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장이라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약 2천여 개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비상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죠.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태어난 회사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회사의 펀딩이라는 방식으로 이 회사의 지분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지분들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는 벤처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나 일부 자산가들이나 특정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가 점점 자라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만큼 커지게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IPO라고도 하고요. 상장이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우리가 그 주식을 쉽게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아이돌이 데뷔를 하기 전에는 연습생이 있는 것처럼 연습생 단계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고 아이돌로 데뷔하고 난 후의 주식을 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우리가 특정 상품을 사는 것을 매수,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앞에 공이 붙었냐면 이 약간 꽁 같은 개념이에요. 없는데 파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파는 주문을 낼 수 있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이게 왜 있느냐? 특정 기업이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비싼 가격이니까 공매도를 내서 우선의 수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 떨어져 있는 싼 값으로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공매도는 개인이 할 수 없게 막혀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일부의 기관 투자자들도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대차 거래 형태로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 종목이나 기업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공매도의 양이 계속 증가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ETF입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코덱스 200,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이렇게 불리우는 것들이 전부 ETF입니다. ETF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으로 ET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고요.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라면 ETN은 증권사에서 직접 만든 것을 ET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TF와 ETN을 묶어서 우리는 ETP라고 부릅니다. 직업의 이름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산운용사에 있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 그리고 펀드 마케터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요. 증권사 내부에서 증권사의 고유의 자금을 직접 투자를 해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고 인센티브를 얻는 사람을 우린 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프랍 트레이더라고도 부르고요. 증권사 외부에 있는 고객들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주문을 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산관리사 또는 PB라고 합니다. 다양한 고객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레포트를 직접 작성해서 발간을 하는 사람은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큰 경제를 분석을 하면 매크로 애널리스트, 특정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면 섹터 애널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서 운용해주는 자산운용사와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를 제외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문사라고 하고요. 이 투자자문사에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는 사람들을 자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에임이나 블릴리어 같은 서비스들은 이런 투자자문사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자문역이 이제 AI라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자산 배분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원자재, 유동성 이런 자산군을 뜻하고요. 또 이 중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즉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유동성 자산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CM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속하는데요. 수시형 RP, 그리고 MMF, 그리고 MMDA, 그리고 수시형 발행어음, 그리고 달러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라는 것은 자산 배분과 약간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산 배분은 자산 자체의 비율을 정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짜놓은 포트폴리오대로 매수하는 것을 매달 쪼개서 매수를 한다면 이걸 시간 분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식 섹터 내에서도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 이런 식으로 국가 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주식을 나눌 때 반도체인 삼성전자를 담고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을 담고 자동차인 현대차를 담듯이 이렇게 섹터 분산 또는 종목 분산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렇게 자산 배분과 이런 분산 투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나만의 그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이것을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대화는 과거와는 달라야겠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대화를 했겠죠. 야, 나 어제 고미래 퍼시픽 들어가서 5% 먹고 나왔어. 야, 나는 일주일 전에 기생충 테마주 해가지고 30% 먹고 나왔지. 이런 대화를 했었다면 이제는 나 미국 금리 떨어질 것 같아서 채권 ETF 더 늘렸어. 야, 나는 주식 고점인 것 같아서 주식 비중 10% 줄이고 금 10% 더 늘렸어. 아, 그래? 나는 주식 비중은 안 줄이고 그 안에서 반도체 비중 줄이고 배당주 비중을 늘렸어. 이런 식으로 비율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비율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프로 자산 배분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투자의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피가 끓는 한국인인 탓도 있겠지만요, 저는 많은 매스컴들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0대 100억 부자, 투자금 3천만 원으로 2년 만에 50억 자산가가 되다, 3달 만에 수익률 100% 달성.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주식 투자는 무조건 빨라야 성공이고 빠를수록 성공이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헬로 가는 거죠. 제가 현업에서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보아왔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천천히 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서서히 벌어왔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가지가 않죠. 자극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라야 주식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낙오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을 통해서 이 자산 배분을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나는 남들보다 부자가 되는 속도가 1.3배 정도 빨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그런 작은 차이가 누적이 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2년 뒤나 3년 뒤에 나는 큰 돈을 벌고 그 나머지를 이걸 쓰면서 살겠다, 이런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부자가 되어 있는 시점은 바로 죽기 직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부자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모으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용어는 수익률입니다.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단어이기도 한데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매수한 원금 대비 내가 매도한 가격과의 이 차익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수익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하시게 되면 수익률은 두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요, 확정 수익과 기대 수익률로 나누어서 표기가 됩니다. 이 투자의 상품은 모두 채권과 주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채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확정 수익입니다. 은행 예금은 1.6, RP금리는 1.7, 달러 발행어음으로 묶으면 2.7, 이번에 발행한 어떤 회사의 금리는 3.0, 그리고 이번에 투자한 P2P의 금리는 8%, 이런 식으로 금리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들은 확정금리형이라고 하고, 이것도 투자성 상품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채권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확정금리는 연율로 환산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기가 3개월짜리인 연 2%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투자한 이 돈을 1년 동안 그대로 넣어 놓으면 얻게 되는 그 2%의 금리 중에서 3개월치, 즉 4분의 1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3개월이 끝날 때마다 바로 재매수를 해가지고 1년을 꼬박 채우면 얻어갈 수 있는 금리가 2%가 되는 거겠죠. CMA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복리를 주는데 1.3%의 금리를 주잖아요.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오늘 이만큼의 돈을 넣게 되면 이걸 1년 동안 그대로 뒀을 경우에 받게 되는 이 자산에 대한 연 1.3%의 금리를 계산한 후에 하루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날 여러분들이 돈을 더 넣으면 그 돈이 또 1년 동안 있었을 경우에 발생할 연 1.3%의 금리를 계산해서 하루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금리는 기관과 달리 연율로 환산해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금리는 절대금리라는 표현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 수익률과 대비되는 것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채권 투자의 영역이라면 이 주식 투자의 영역은 모두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만 할 수 있는 거죠.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채권에 있는 것처럼 확정금리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주식형 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걸 굳이 이 수익률을 연율화시킬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펀드 매니저나 이런 운용력들이 스스로의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서 연율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 수익률을 연율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걸 손실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리스크가 높고 낮은 것을 절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리스크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즉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우리는 리스크는 0이라 볼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은 1.6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자산은 리스크라는 것은 2인데 기대 수익률은 3인 게 있고 4인 게 있고 5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의 크기는 누구나 많으면 좋잖아요. 이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항상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계속 따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도로 한가운데 5만원짜리가 누워져 있고 차가 막 빨리 지나다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뛰어가서 5만원짜리 집고 와서 야호야호 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칠 가능성 대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작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시장을 바라볼 때도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고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시점에 이 자산을 매수를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룸이 얼마 정도 될까? 내가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 정도일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한 그 시점이 매우 꼭지였다면 내가 잃을 수 있는 폭은 얼마나 될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저평가된 자산을 많이 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무조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벌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돈을 잃을 것에 대한 걱정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나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참다가 배가 아파서 내가 들어가는 순간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락이 시작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돈을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걸 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는 걸 알지만 나는 잃기는 너무나 싫으니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놓쳤구나, 또 다른 기회를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낫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투자의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